네, 우리부터 발표가 30분 걸어서 시간이 많더라고요. 시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5분일 줄 알고 준비했다가 30분이라서 시험까지 준비했으니까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GIS를 많이들 쓰고 계신 분들 여기 왔을 텐데, GIS가 현재 2세대하고 3세대하고 중간 정도에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 있던 우리 전통적인 GIS는 GIS 툴에다가 이제 GIS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엔진이 있고, 그리고 밑에 파일 기반의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 파일 기반으로 지오메트리라든지 어떤 속성들 같은 것까지 다 가지고 있다가 이걸 갖다가 어떤 프로그램이나 명령어로 처리를 해서 이렇게 가시화시키는 것들이 주로 역할이었는데요. 그러다가 좀 발전한 게 아크인포 시대부터 좀 발전했던 것 같아요. 이게 1990년대부터 이미 이렇게 되기 시작했는데, GIS 툴이 있고, 그 다음에 GIS를 실제 분석한 엔진이 있고, 밑에 공간 데이터는 파일 데이터베이스, 파일에 있는 것들이 사실인데, 대부분 현재 상황도 비슷한데, 약간 달라진 게, 일반적인 속성 데이터들이 DBMS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RDBMS 같은 데 들어가서, 이것들이 GIS 데이터하고 결합돼서 분석이 되는 형태의 GIS에 나왔고요. 우리가 많이 쓰는 아크인포라는 툴도 사실은 아크라고 하는 GIS 엔진과 인포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 합쳐진 형태로 구성된 프로그램이었거든요. 지금 현재는 약간 달라지긴 했는데, 최초의 90년대 초반에 쓰던 버전들은 그렇게 구성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데이터들이 파일로만 하는 게 아니라 DBMS에 있는 데이터까지 바꿔올 수 있게 되는데, 이 두 개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그 데이터 사이즈가 차이가 났던 것 같아요. 데이터를 내 로컬에 있는 데이터만 갖고 하면 사이즈가 한계가 있었는데, DBA까지 결합해서 업무 데이터들, 일반적인 데이터들까지 같이 결합해서 하게 되면 훨씬 큰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최근 2000년대부터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 게 이제 3세대 GIS인데, 얘들은 이제 공간 데이터베이스를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간 데이터베이스가 여기에 있던 GIS 엔진 역할도 하고 다 합니다. 가시화시키는 것만 GIS 툴이 하고요. 데이터를 보관하는 거는 DBMS, PostgreSQL 같은 것들이 하고, 실제 데이터들을 분석하는 것들은 PostGIS 익스텐션 같은 그런 툴들이 하고, GIS 툴로서 QGIS나 아니면 아크맵 같은 것들이 이제 붙어서, 혹은 웹 툴로서 GIS 툴로서 뭐 이렇게 데이터를 분석하게 되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는 게 3세대의 GIS인데, 오늘 제가 할 얘기는 이 3세대 GIS들이 어떻게 구현됐는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좀 실질적인 사례를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아주 간단한 사례를 만들었습니다. 저희 OS조에서 하는 공간정보 기초과정에서 쓰는 예제와 거의 유사한 예제를 하나 만들었고요. 서울 시내 8차선 이상 도로에서 500m 이내에 있는 지하철 역량을 다 찾고 싶다. 이런 것들 흔히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일단 도로 데이터 다 불러서 그 중에서 8차선 이상만 필터링을 해낸 다음에, 그거를 500m로 버퍼링을 해낸 다음에 지하철역을 그 위에다 불러서 이 버퍼와 지하철역이 인터섹트 되거나 미디인 되는 것들, 합쳐지는 부분들을 찾아서 필터링이 되는 표시되는 아주 간단한 작업이죠. 이걸 갖다 제가 4가지 버전으로 구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1세대 방식으로 하는 거는 파일 기반으로 모든 걸 하는 거고요. 2세대 방식은 데이터를 갖다 PostGIS에 넣습니다. 그래서 분석한 방식이고요. 3세대 방식은 1세대나 2세대 했던 그 과정 그대로를 SQL 짠 거와, 그거 말고 좀 더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SQL답게 약간 수정한 2가지 버전의 선택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각각이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한번 보고자 하는 게 발표 주제고요. 이거부터 한번 보면은, 이쪽에 파란색 선이 아까 했던 1세대 방식 파일 기반으로 한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하면 도로 읽고 짧게 하고 소요 시간이 전체적으로 12초 정도, 13초 정도가 걸렸어요. 그리고 2세대 방식이라고 말했던 DBMS에 데이터를 넣고 한 걸 했더니 의외로 더
늦어졌어요. 여러분들이 흔히 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DBMS에다 데이터를 넣으면 모두가 빨라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계신데요. 실제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장소로만 쓰려면 DBMS를 쓰는 것들이 파일 기반하는 거 다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DBMS는 데이터를 강건히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트랜잭션 관리라든지 동시 접속했을 때 편집 관리라든지 많은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들을 DBMS에 넣는다고 해서 저희도 빨라지진 않아요. 하지만 이때의 이렇게 주황색 일대의 장점은 데이터가 지금은 아주 작은 데이터를 갖고 해서 그런데 데이터가 많아지면은 이 두 가지가 역전이 돼요. 파일 기반으로 하는 것보다 데이터가 많은 경우에는 DBMS에서 하는 게 훨씬 더 빠를 가능성이 많아요. 이렇게 했고요. 세 번째 방식은 요 1세대, 2세대 했던 그 방식 그대로를 갖다가 SQL로 그대로 구현해서 했던 방식이고요. 네 번째의 이 금색은 이제 했던 것들을 SQL답게 SQL에 최적화된 것들을 해서 인덱스하게 만들고 굉장히 효율적으로 해서 조인을 제대로 써서 하게 만든 방식이 수행되는 쿼리 플랜도 사실 똑같이 한 3줄 정도인데 얘가 더 복잡한데 이게 그 쿼리를 분석한 건데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수행됨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비해서 엄청나죠. 이게 최종적으로 얘가 수행된 게 한 0.4초 정도 걸렸으니까 한 40배 정도, 여기에 비해서 한 40배 정도, 처음에 제일 느린 거에 비해서 40배 정도가 빠른 쿼리가 실제 수행이 되는 거네요. 자, 이런 결과들을 한번 볼 텐데요. 먼저 이 소스들을 간단히 한번 하죠. 먼저 1세대의 소스인데요. QGIS 스크립트에서 돌아갈 수 있도록 제가 파이썬 코드를 짰고요. 거기다 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추가해놨습니다. 그래서 캔버스를 초기화해내고 도로 레이어를 갖다가 에드 벡터 레이어라는 함수를 통해서 넣고, 그 다음에 그리고 8차선을 그 중에서 이 정규식을 통해서 8차선을 갖다가 필터링해낸 다음에 걔들을 버퍼라는 명령을 통해서 버퍼를 만들고, 그것들을 갖다가 버퍼를 만들어준 파일로 떨어지기 때문에 내렸다 파일을 다시 읽어서 또 지하철역도 부르고 지하철역과 버퍼링된 데이터들 사이에서 미드인 연산을 해서 얘들을 결과를 파일로 저장하는 것까지 해서 수행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코드고요. 한번 이걸 QGIS에서 한번 직접 실행을 해볼게요. 플러그인에서 파이썬 콘솔에 가서 보면은 파일들을 볼 수 있는 창을 여기 누르면 하나 더 띄울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1세대에 부르고 넌 해주면은 그리고 그래서 다 수행됐네요. 그리고 전체의 여기 색깔들이 약간 차이가 좀 덜 나긴 하는데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포인트들이 우리가 원했던 포인트를 찾게 된 거죠. QGIS에서 파이썬들을 조금만 하면은 아주 쉽게 그것들을 할 수 있는데 쉽다고 계속 웃기고 있는데도 사실은 코드가 한 60라인 정도 되는데 실제로 제가 좀 시간 측정하는 것들이 중간중간 들어가서 실제로 한 절반 정도, 한 30라인 정도나 20라인 정도 짧게 구현할 수도 있어요. 좀 보기 쉽게 구현하느라고 평소에 작은 것보다는 좀 길게 짜는 편이고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GIS 분석들을 배치 작업들을 손으로 하는 것들을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2세대라고 우겼던 포스트그레스QL에 들어가 있는 것도 별로 틀리지 않아요. 기기 접속 정보를 이렇게 넣어주게 되고, 거기다가 레이어를 불러올 때에 에드 벡터 레이어 할 때 DB에서 접속 정보를 주고 포스트그레스에서 불러온다. 이런 것 정도만 바꿔주면은 파일에서 부르던 거하고 쉐이파일에서 부르던 거 별 차이 없이 똑같은 로직으로 다 수행이 가능해요. 이렇게 해서 돌리면은 이렇게 결과들이 나오는데요. 이 결과들을 약간 더 자세히 보게 되면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예상외로
버퍼링 하는 것 자체도 DBMS에 데이터가 있는 경우가 파일에 있는 경우보다 더 느려요. 이렇게 실제로 데이터에 접근한 모든 행위들이 일어날 때마다 DBMS에 있는 경우가 파일보다 좀 느리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적당합니다. 계속 얘기하지만 DBMS가 그렇다고 가치 없는 건 아니고요. 데이터가 많거나 트랜잭션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연히 DBMS가 필요한데 착각들을 많이 해서 DBMS는 무조건 빠져나가는 것들이 있어갖고 아니라는 얘기들을 해드리고요. 지금 이 DBMS는 제 로컬 컴퓨터에, 지금 시연하는 노트북 컴퓨터에 다 같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돌아가기 때문에 더 느릴 수도 있어요. 이게 서버가 분리되어 있으면 DBMS는 DBMS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GIS 분석을 하는 클라이언트는 GIS 분석만 하면은 그 결과가 달라졌을 텐데, 지금 한 데서 다 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의 주제, 가장 큰 주제인 SQL 부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얘가 SQL로 그러면 아까 했던 과정으로 어떻게 표현했냐. 요거요, 사실 한 줄로 쓸 수도 있는데 좀 보기 쉽게 여러 줄로 쓴 거거든요. 하나씩 보면은 먼저 로드링크2라는 레이어에서 레인스가 8 이상인 것들을 이제 필터링을 해내는 게 누구나 봐도 알만한 것들 8,000원 이상 추출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추출된 것들을 ST 유니언으로 다 합친 다음에 하나의 기체로 만든 다음에 ST 버퍼로 500m 버퍼를 만들어주는 거. 이것도 어렵지 않죠. 그렇게 한 다음에 얘네들과 그 스테이션이라는 레이어, 서브웨이 스테이션이라는 레이어와 여기서 만들어준 버퍼들을 갖다가 두 개를 갖다가 위드인으로 연결해서 여기를 갖다가 지금 보면은 프롬절에 서브웨이 스테이션과 여기서 나온 버퍼링 된 것 두 개의 테이블이 들어있는 거랑 두 개가 같이 들어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조인이라는 게 일어나는데 두 개 연결 때의 조건이 요게 두 개가 서로 위드인 되는 거, 서로 들어가는 것들을 찾아라라고 했을 때에 찾아지면은 그 데이터가 나오게 되고요. 그 중에서 우리가 이렇게 두 개를 조인해서 연결되면은 버퍼에 있던 내용하고 그 다음에 스테이션에 있던 내용 두 개가 결합돼서 테이블 구성이 되는데 우리가 필요한 건 스테이션만 필요했기 때문에 스테이션에 있는 데이터만 보겠다라는 것까지 해서 데이터들을 조회를 한 겁니다. 우리 앞에 봤던 내용들하고 똑같은 거죠. 완전히 여기서 했던 요 과정 그대로를 갖다가 SQL로 실행을 한 겁니다. 네, 요것도 한번 직접 발표 시간이 너무 길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말했던 거 똑같은 거죠. 이걸 실행하면은 뭔가 결과가 띵 나오는데요. 이걸 이렇게 실행해서 결과를 볼 수도 있지만 저 같은 사람들은 주로 그 튜닝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익스플레인이라든지 익스플레인 어널리시스라는 툴들을 많이 씁니다. 근데 약간 우리가 GIS 하는 사람들이 약간 주의해야 될 게 익스플레인은 실행해보지 않고 SQL만 보고 쿼리 플랜을 짜서 이렇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거고요. 익스플레인 어널리시스는 실제 실행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분석하는 거거든요. 근데 GIS 일반적인 SQL은 익스플레인이나 익스플레인 어널리시스나 그 차이가 크지 않아요. 근데 GIS에 있는 분석들은 익스플레인하고 익스플레인 어널리시스의 차이가 무지하게 그래서 가능하면 익스플레인 어널리시스를 하는 게 좋고요. 왜냐면은 우리가 이 ST 유니언이라든지 ST 버퍼 같은 이런 함수에 함수에 보면은 헤더 부분에 이 함수가 돌아갈 때 얼마 정도 실행 시간이 예상된다라는 예상값들이 적혀 있는데 그 예상값들이 바운터리예요. 왜냐하면 데이터를 모르기 때문에 데이터가 1개 들어올지 1000개가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예상값들을 대충 아무렇게나 적어져요. 그래서 예상값이 맞을 리가 없어요. 그런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다 익스플레인 어널리시스로 분석을 해보면은 실제 쿼리가 돌아가고
이러한 쿼리 플랜들이 나오게 됩니다. 각각의 단계에서 얼마 시간이 될지 같은 것도 마우스 올리면 나오고요. 얘를 텍스트로 보려면 이렇게 텍스트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석을 통해서 내가 만든 쿼리가 인덱스를 타고 있는지 안 타고 있는지, 효율적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은지를 분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분석 결과 중에서 요 실제로는 전음수를 요 텍스트로 된 것들을 보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단계들이 얼마나 시간들이 걸렸는지 같은 걸 확인해서 아까 그래프를 그린 겁니다. 그리고 요걸 약간 더 아까 했던 전통적인 GIS 분석 방식 그대로 SQL로 구현한 거 말고 약간 저도 처음에 저렇게 구현했었는데 이제 SQL을 좀 더 잘 알게 된 다음에는 SQL답게 좀 구현하는 걸 바뀌었거든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8차선 이상 패턴이라는 건 똑같아요. 뭐 다를 거 없고요. 500m 이상의 버퍼를 생성하는 거가 없어졌습니다. 대신 어떤 포인트와 라인 사이의 거리를 계산하는 게 수학적으로는 버퍼를 생성하지 않고 물리적으로 버퍼를 생성하지 않고도 수학식을 통해서 쉽게 가능하거든요. 그 내적을 이용하면은 훨씬 더 빠른 시간 내에 포인트와 라인 사이의 거리들을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데 그런 방식으로 ST 디스턴스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더 빠르게 내갖고 두 개 사이의 거리를 계산해서 그게 500m 이내에 들어온지를 갖다가 검사하는 걸로 버퍼 대신 바꿨고요. 그리고 좀 더 사실 이렇게 하면 좀 더 일반적인 DBMS에서 조인답게 동작을 해요. 조인할 때에 조인답게 동작하는 한다는 거는 조인들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인덱스를 제대로 타야 되거든요. 그럼 인덱스를 타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런 것들까지 해서 나오는데 이때의 주의할 점이 우리가 조인을 하게 되면 테이블들 두 개가 합쳐진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합쳐지면서 또 어떤 현상들이 있냐면은 결합들이 1대1로 되는 게 아니라 1대 바로 결합되는 경우가 꽤 많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도로에 가까운 지하철역을 찾는데 8차선 이상의 도로에 지하철이 하나만 있는, 가까운 지하철이 하나만 있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개가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러 로가 똑같은 지하철역이 여러 로에 대해서 생성이 돼요. 이런 문제가 있어서 SQL들을 안 써본 분들은 흔히 하는 실수가 데이터들이 중복돼서 막 들어가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셀렉트 디스팅트에서 스테이션 아이디만 딱 내가 뽑으려는 그 테이블에 있는 객체의 아이덴티파이어만 딱 유니크하게 추출해서 그걸 갖고 다시 한번 내가 조회하려는 그 테이블에다 조회를 하게 되면 깔끔한 데이터가 될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데이터를 얻게 되는 것이 요거고요. 이걸 실행하게 되면은 눈값 잠깐 사이에 데이터가 나오게 됩니다. 1초 안에 데이터가 나오고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상용 시스템에서 슬로우 쿼리를 판정하는 게 2초 이상 되면 다 슬로우 쿼리예요. 2초 그 쿼리가 날아간 다음에 2초 이내에 모든 데이터가 오는 것까지 다 끝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그런 조건을 만족하는 거죠. 그리고 데이터들을 볼 수 있는 것까지 해서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쿼리들을 하는 것까지 봤고요. 이제 좀 일반적인 내용들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가려운 공간 SQL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할 때 뭔가 포스트그레스QL의 정보들을 갖고 있는 블로그에 하면은 포스트GIS 단넷이라는 데가 첫 번째 페이지에 SQL이 딱 들어있어요. 슈퍼히어로라는 것과 그다음 CT라고 하는 두 개의 테이블이 있는데 두 개의 테이블 간에는 어떠한 속성적인 연관관계가 전혀 없어요. 슈퍼히어로는 지구를 지맘대로 날아다니고 지구상에 있는 도시들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 당시에 있는 슈퍼히어로가 누군지를 갖다가 조인 명령을 통해서 찾고자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RDBMS는 이렇게 조인을 통해서 많은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찾아내거든요. 그것들을 공간을 내도 똑같이 하는데 속성적인 연결은 없죠. 공간적인 연결. 슈퍼히어로가 고담에 살고 있다라는 배트맨이라는 히어로가 고담에 살고 있다는 공간적인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조인을 해서 데이터를 찾을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것들이 공간 SQL 대표적인 아이디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속성적인 연결성 없더라도 공간적인 연결성으로 일반적인 SQL을 하는 것과 똑같은 RDBMS의 장점인 조인을 적극적으로 이용해보자는 게 공간 DBMS의 가장 큰 철학입니다. 이거 갖고 약간 복잡한 분석을 하고 샘플을 들자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제가 작년에 읽었던 중에 재미있게 읽었던 게 세상 물정의 물리학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여기 왼쪽에 있는 게 커피숍을 갖다가 배치할 때 인구 밀도에 따라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오른쪽에 있는 거는 초등학교를 배치할 때, 초등학교가 아니라 의료기관을 배치할 때에 어떻게 배치할 때 할지, 이 두 개가 서로 배치하는 방식이 달라야 되거든요. 초등학교는 커피숍은 인구가 10,000명이라면 1,000명당 한 개 정도를 갖다 무조건 배치하는 게 맞고, 공공기관인 의료기관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너무 접근하는 거리가 멀어지면 오다가 사람이 죽을 수 있으니까 적당한 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건 인구별로 한게 있으니까 어떠한 거리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과 접근 시간을 곱한 사람의 시간을 곱한 수가의 평균 값이 각 지자체별로 비슷해지도록 혹은 각 병원에 도달하는 시간으로 비슷해지도록 그렇게 배치하는 게 단순히 인구가 아니라 인구와 그 사람이 도달하는 거리의 합들까지 고려해서 이렇게 배치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 것들을 SQL로 우리가 이렇게 창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한 30줄 정도, 한 20줄 정도의 SQL만 짜도 아마 이 한 문장으로 한 몇 초 내에 동작할 수 있는 그런 쿼리들을 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들을 쭉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공간 SQL이라는 걸 한번 쭉 보면은 공간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보통의 SQL, 텍스트로 된, 우리가 GIS 한다면 당연히 그림으로 된 지도를 보면서 한다고 생각해야 하는데 그거 말고 그냥 텍스트로 된 SQL로 처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공간 객체는 DBMS 내에 블랍이라고 하는 바이너리 형태로 보통 수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공간 데이터베이스 내에 있는 데이터 중에 공간 데이터, 지오메트리는 한 개의 칼럼, 인티저나 스트링 같은 하나의 칼럼 타입의 하나로 처리가 되게 되어 있고요. 속성들은 나머지 인구라든지 행정구역 명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일반적인 DBM에서 처리하는 것 똑같이 처리가 됩니다. 얘네들의 장점을 보면은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쿼리류의 데이터를 조작하고 처리할 수 있어서 데이터 처리가 효율적이고 많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고요. 또 요즘 부각되고 있는 장점이 동시에 편집들이 가능합니다. 쉐어러블 하게 에디팅이 가능하니까 DBMS라는 게 원래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편집을 하고 데이터를 넣어도 정확성들이 보장되도록 만들어져 있어서 여러 사람이 동시에 공간 데이터 편집해도 문제가 없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데이터들이 많아도 이게 데이터들 처리를 잘 할 수 있게 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GIS 데이터들이 좀 문제가 되는 게 데이터들 읽고 쓰고 하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런 시간을 거의 줄여줍니다. 아까 했던 SQL로 된 데이터들에서는 실제 데이터 읽고 쓰는 시간이 총합이 한 3마이크론, 4마이크론뿐이 안 나와요. 데이터들이 DB 내에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처리가 되고요. 요걸 그 앞에 있던 이런 구성 요소들을 실제 하나씩 보면은 먼저 공간 데이터 타입들이 있는데 지오메트리에는 포인트나 라인 스트링, 폴리곤 이런 것들이 다 정의가 되어 있어서 공간적 형태가 나타나게 그 타입들이 다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공간 데이터를 빨리 찾게 하기 위해서는 인덱스라는 것들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공간 인덱스라는 것들을 간단히 보면은 이러한 여러 모양의 데이터들이 있으면은 걔네들이 어떤 바운딩 박스 혹은 MBR을 갖게 됩니다. 그런 MBR들만을 갖고 사실 인덱스를 구성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MBR들을 점차적으로 결합해서 좀 더 가까이 있는 두 개의 물체들을 결합하고 그 물체들 간에 또 결합해서 데이터들 이 MBR들이 어떤 이런 바이너리 트리 형태, 이진 트리 형태로 매치가 될 수 있도록 인덱스를 구성해주고요. 이 인덱스 방식은 공간적이긴 하지만 일반적인 RDBMS에 처리하는 비트리 인덱싱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실제 PostGIS는 GIST라고 하는 인덱스 방식이 일반적인 데이터에도 다 데이터 인덱싱을 쓰이고요. 공간 데이터는 똑같은 지스트라는 인덱스 방식이 똑같이 쓰여요. 그리고 3차원적인 데이터도 똑같이 처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데이터도 처리되도록 포스트JS 정의가 되어 있고요. 또 한 가지 포스트JS 강력한 점이 공간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많은 함수들이 있다는 겁니다. ht랭스, 에어리어부터 해갖고 얘네들이 뭐 해갖고 유니온, 뭐 심플리파이 같은 복잡한 것들, 뭐 컨벡스홀 같은 걸 구하시면 아주 고차원적인, 아주까지는 아니지 약간 고차원적인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잘 쓰지 않지만 굉장히 효율적인 게 연산자 오퍼레이터도 있어요. A와 B를 갖다 오퍼레이터 할 때 얘네들이 그 바운딩 박스가 겹치는지만 테스트할 수 있고요. 뭐 여러 가지 형태로 거리가 얼마인지, 여기에 A와 B 사이의 거리가 얼마인지를 구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거리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건지, 뭐 그런 것들도 연산자로서 하는데, 이 연산자는 실제 공간 데이터를 아까 봤던 것처럼 이렇게, 이런 완벽한 그 지오메트리를 안 하고, 바운딩 박스만 처리해서 훨씬 더 속도가 빨라요. 대충 하긴 하지만. 그래서 처리가 되고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많이 쓰는 DBMS들을 비교해보면은, 제일 구현도가 높은 게 포스트JS가 제일 많은 GIS님들을 구현하고, 인덱스도 많은 것들을 해놨고요. 오라클 스페셜도 포스트JS와 거의 비슷한 정도로 구현이 됐어요. 그 다음이 스페셜 라이트라고 하는 버전이고, 그 다음에 SQL 서버로 약간은 그 구현도가 떨어지긴 하지만 많은 것들을 해놨는데, MySQL은 공간 데이터를 넣고 인덱스 정도만 돼 있고, 그 다음에 복잡한 우리 그 공간 연산을 위한 고수준의 지오메트리 연산하는 함수들은 좀 빠져있는 그 정도로 구현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오라클이라든지 그런 것은 가격이 비싼 게 좀 단점이긴 하죠. 얘네들이 어떻게 실제로 구현되는지 보면은 포스트JSQL이라는 DB에다가 포스트JS는 익스텐션을 붙게 되는 게 있고요. 포스트SQL은 뭐 아시다시피 RDBMS인데, 그냥 RDBMS, ORDBMS라고, 오브젝티브 RDBMS라고 모든 객체를 구현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DBMS고요. 얘네들을 갖다가 포스트JS 익스텐션으로 붙였는데, 포스트JS 익스텐션에가 다 포스트JS 방식으로, 포스트SQL에서 여러 방식 하는 게 아니고요. 저수준의 함수를 갖다가 다 그렇게 구현하면 너무 느리기 때문에 로우 레벨 함수를 구현한 C++ 라이브러리가 별도로 있고, 그 다음에 C++로 원래 짜져 있던 공간 데이터, 벡터 데이터를 주로 다룰 있는 GEOS라는 라이브러리 있고, 그 좌표 기반하는 프로제이프라는 라이브러리 있고, 그 GML도 XML 일종이기 때문에 그런 걸 다룰 수 있는 XML 라이브러리가 있었고, 최근에 그 렉스터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G단 라이브러리 같은 것들이 다 붙어서 실제로 오픈소스에서 만들어놨던 라이브러리를 결합하고, 일부는 포스트JS에서 붙이는 걸 해서 저희가 그 포스트JS의 개발진들이 이런 구현체들을 다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 있는 이런 공간 객체, 인덱싱, 함수들을 갖다가 구현해서 우리가 포스트JS라는 것들이 돌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질문 있으세요? 질문 있으세요? 질문 한두 개만 받고 시간이 있어요. 질문 있으세요? 여기 앞자리 많이 비었습니다. 뒤에 서 계시지 마시고. 질문 없으세요? 네, 그러면